정치 톡톡 사이다 한수진입니다. 국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내홍 수습과 함께 당의 변화, 혁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28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 후에 본격적인 정책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의원 출신으로는 엄태영 전주의 의원과 정양석 전 의원이 참여하고, 원외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청년 목수로 최재민 강원도 의원과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 비대위 전환에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합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었고 압도적 찬성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이죠.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했고 지금 구체적인 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그 비대위 출범 전부터 해서 얘기들이 많았죠. 특히 이 비대위를 출범하는 게 사실은 현직 당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어떤 꼼수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된다라고 전국위원회에서 우리 당원들, 핵심 당원들이 동의를 한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당이 쭉 안정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당 지지율이 높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역전당하는 상황들이 오면서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비상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비대위의 안정성에 상당한 어떤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상 상황을 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비대위원이 되시면서 이 부분에서 이게 쇄신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관리형에 가깝지 않냐,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가처분 결과가 일단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입지라든가 비대위의 어떤 기간,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지. 네. 형용 모순이 발생한 거죠. 네. 비대위는 일반적으로 그 시기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 뒷수습을 하라. 이게 비대위의 역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신은 그냥 수사이고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비대위라는 게 선거 시기에 왜 그 정당이 지지율이 낮으면 비대위 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준석 대표 사퇴 후 국민의힘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대통령실은 연내에 조기 전대를 하기를 원할 것 같고, 주호영 대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비대위원장이 되면 임기를 6개월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6개월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연초 이렇게 생각할 그래서 새해 초란 이야기도 하셨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전국을 주도하는 인물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 대 이준석 전 대표인 것 같잖아요, 언론을 보면. 근데 이 구도가 바뀌죠.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로. 그러면
국힘은 어디에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 완충해 줄 수 있는 국힘 체제가 갖춰지길 바라겠죠. 예. 좀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이 전당대회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제쯤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무리하게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에서 그 법안 심사와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12월 초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뭐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 기간의 문제입니다. 1월 초에 이제 징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대표를 나온다니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나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라든가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주호영 위원장께서 1월 중순, 2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몇 달 일찍 하려고 난리를 쳐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기국회 때는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입장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비상 상황을 만들고 말았던 것 같아요. 만드는 거다? 네, 만들어졌어요. 네네. 비대위를 만들면서 비상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권력 갈등의 도가 이제는 뭐 갈등의 정도가 아닌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비상 상황을 만들고 말았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뭔가 새로운 혁신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혁신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혁신위가 필요 없다.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혁신위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은 입장은 혁신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비대위에서 이러한 혁신을 좀 하려면 그 정치적 셈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셈법 말고 국민의힘이 기왕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뭔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전당대회 치르기 위해서 비대위 만들었다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혁신위가 좀 시간을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어도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우리 집권당이 그동안 집권하고 나서 일을 잘 못해가지고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혁신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여주기 네, 위해서는 네. 시간이 필요해서 네. 좀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해야 되는 예.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네.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 사실은 그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정당이라든가 정치의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을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동지적인 결합의 정당이 이미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본안 소송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법원이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2년 뒤 총선을 대비한 여러 가지 그 정기 개편 판을 흔드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슈를 가지고 판을 흔들면 거기에 맞춰서 정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이것이 또 민주당으로도 같이 갑니다. 연동이 네. 돼서. 그래서 이제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정계 개편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은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의원님, 정계 개편으로 가고 있다.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신당 창당은 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말하건 흐름이 그렇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선 대통령실에 있는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그리고 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여야 중진협의체 개헌을 통한 제도 개혁,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야 중진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서는 지금 정계 개편 논의를 위한 초석들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행보는 본인이 아무리 부정해도 전형적인 세불리기 과정입니다. 세 분리기. 예,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여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고 처음엔 윤핵관을 겨냥했다가 이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갈등 요인이 발생해야 이게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뉴스메이커가 이준석이다. 이거 부정할 수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징계된 이후에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새몰이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 당원으로 가입해서 혁신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국민의힘 혁신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정치적 조건상 이게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의 우리 당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징계로 가면서 문제가 발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세대 갈등, 이 세대 간의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지층 중에서 그다음에 노선 갈등, 일종의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 보수 내지는 반공 보수와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보수 간의 어떤 노선 갈등으로까지 지금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개인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당내 커다란 어떤 세력 간의 충돌로 가면서 어떤 정계 개편의 우려 또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1호 혁신안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 교수님,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넘기자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있더라고요. 윤리위를 좀 강화하자는 것 같아요. 당대표의 권한을 좀 기물 좀 빼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윤리위가 강화되면서 당대표가 이제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겠죠.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당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공천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당권을 가진 당대표가 공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은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 더 심하게 말하면. 그래야 공천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당대표 선거가 사실은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에서 모든 게 자꾸만 줄이 세워지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고 세력화가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공천 시스템을 당대표나 당 지도부의 영향이 좀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야 의원들 자율성도 생기고 일반 의원들 주소기도 좀 완화되는 거거든요. 단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면서 너무 윤핵관들의 입김에 의해서 휘둘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향후 어쨌든 간에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을 좀 윤리위로 가서 윤리위를 좀 명실상부하게 바꾸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 개혁안과 함께 이번에 윤리 위상 강화 방안도 네. 함께 들어있어서 그 점을 또 짚어주셨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형식적으로 윤리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서 뭔가 도덕적인 인물들을 많이 공천하겠다. 저는 프레임 자체는 맞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오히려 저는 굉장한 이것이 부작용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뭐냐 하면 우선 책임 공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책임 공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공천이 된다라는 것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당대표가 오롯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지금 네. 상황은 공천심사위원회 만들고 윤리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막 해서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당 대표나 지도부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끝에 가서는 책임을 다 회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면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명확하게 어떤 범죄가 뭐 기소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심사하는 데에서 넘어서 가지고 얼마 전에 보면 당의 어떤 위신을 해하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뭐 그것을 엄하게 징계하겠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이라도 당 지도부나 어떤 대통령의 권한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목소리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엄청난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 복잡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고요. 예. 심사를 할 거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심사 권한을 국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6일부터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 첫 전국 순회 경선을 마쳤는데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어대명 붙이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약 20%, 강훈식 후보는 약 5%를 얻는 데 그쳐 단일화 등 향후 전략 마련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박 후보는 최고위원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사당화 방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 후보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대세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 교수님. 네. 앞서 치러진 전당대회를 쫙 봐도 최고 득표를 보면 이번같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다면서요. 이낙연 지난번에 대표 갈 때 60% 정도, 그리고 지금 78% 정도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대명에서 이제 확대명으로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대선에서 석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안이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이 확실하게 지난 대선 때 국민들한테 각인돼 있고 또 다른 대안을 내세우기에는 윤석열 정부랑 상대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이런 당원들의 뜻이 지금 결집되고 있다고 보고 네. 연거푸 몇 번의 큰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분열보다도 단일대우로 가서 일단은 선명한 야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총선 대선을 다시 바라보자. 그런 표심이 있는 것도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정계 개편 얘기도 했지만 민주당도 여기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나가고 새천년 민주당이 돼서 그다음에 꼬마 민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그때 당시 다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커오고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을 거쳐서 오늘의 민주당이 됐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총선이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과연 이런 인적 쇄신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 것인가에 따라서 네.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유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는 정계 개편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셨는데요.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선 낮은 투표율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면 그 2016년에 추미애 대표 체제가 들어설 때 그때 투표율이 권리당원 투표율이 29.8%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해찬 대표 되실 때 그때 권리당원 투표율이 34.68%예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될 때 투표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게 3자 대결이어서.
그러니까 과열됐다고 봐야죠. 그때 43.8%였고 이낙연 대표가 될 땐 41%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대세가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낮은 투표율이라는 건 사실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이게 2018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70만 명, 80만 명 사이였는데 지금 1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경선용 가수요. 그래서 그 낮은 투표율의 실상은 사실은 평균치는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서울 경기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권력 투쟁 양상,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측면. 그래서 DJ처럼 야당 대표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야당 대표가 보고 싶은 그런 것도 한편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사실 당대표 하기가 대통령 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단일안을 만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밖으로는 유능한 선명야당, 민생야당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야 하고 안으로는 국회의원 경험이 0.5초선인데 그 경력으로 당내를 추스려야 하는 이런 버거운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근데 본인에게는 저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보고 위기적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가 돼서 기대치의 80% 정도를 충당한다면 그리고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다음 이제 대권 도전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당을 잘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 60% 이하의 평가를 받게 되면 네. 그때는 그 미래가 잘 설계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지금 엄숙한 순간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의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순회 네. 경선에서 논란이 됐던 게 또 당원 80조 개정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보면 이 전당대회에서 몰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쏟아지는 현상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어떤 거부감 또는 두려움, 뭐 어떤 사정 정국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이 어떻게 보면 양 진영 간의 적대감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 절충안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당무위가 구제결정 내린데 당무위의 위원장이 당대표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생겼을 때 본인이 이것을 부재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 있기가 어렵지 않냐.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잠깐만 제 말씀드리면 예, 예. 우선 이 당원 80조가 기소됐을 때 당직을 내놓는다가 아니에요. 사무총장이 기소된 당직자를 윤리위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강제 조항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이 조항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들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기소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운명을 검찰에 주는 게 맞냐. 이게 검찰이 100% 공정하다고 전제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도 당규 11조에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 80조와 국힘 당규 11조는 이거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준위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그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예. 이게 막 좀 과잉 의제화됐다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아, 폐지해야 된다? 네, 예. 네. 자, 당원 80조 개정 논란도 좀 짚어봤고요.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또 민주당은 2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되는 게 아닌가. 20대 대선의 연장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다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많이 했었어요, 그거는 예. 다. 뭐 여야 막론하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선명 야당을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하면 떠오르는 게 사법 리스크예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선 기간 중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무슨 메시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가 있었나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았고 지금 요새는 좀 반등하는 기미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1야당은 너무 이재명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1야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게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 편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내 건전한 비판과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아마 586은 거의 몰락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친문 세력은 전 완전히 아주 그냥 몰락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로 그래요. 스타일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과도한 저의 개인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 바로 이제 공천 분위기 갈 거예요. 총선 분위기로. 그러면 민주당의 이제 586 세력들, 친문 세력들은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아마 자신의 정당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이게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의 논란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각을 세울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수사를 이제 더 한동훈 장관 등 새 그 검찰이 또 뭐 이현석 검찰총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세차게 밀어붙일 거라고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선거법 관련은 이제 9월 9일이 이제 공소시효이긴 한데 그 다음 수사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전제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더욱더 각을 세울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이 갈등이 단순히 갈등이 아니라 예. 적대적 공생으로 다시 완전히 시즌2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적대적 공생이에요. 네. 적대를 통해서 지들이 사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그 아이러니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극단 팬덤 지지층들 중심으로 하는 아주 최악의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양대 그 극단적인 정당 말고 제3의 정당. 그걸 지향하는 게 국민들인데 그쪽은 안 가고 엉뚱하게 다당제로 가면서 이상한 구도로 가는. 그걸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요. 사실. 예. 장 교수님 어떠세요? 네, 오죽하면 뭐 우리 이제 정당 이론을 보면 이제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정당은 예를 들어서 근본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자유적인 가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정당, 평등하는 이제 복지니까 민주당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 뭐 조선 시대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를 상당히 부르짖는 것들이 뭐 그런 겁니다. 50년 정도의 한국 정치의 패턴을 보면은 양대 정당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3의 정당, 중도 정당 살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개파 보수주의가 우리의 어떤 정당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저는 틀림없이 탄생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선거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다고 보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야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사사건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계속 대선 2라운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정당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다원주의의 어떤 시대적 트렌드를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정치 문화가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 다당제 얘기 나오고 제3지대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안철수, 김동연 이분들은 제3지대 얘기했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결과가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품에 안기고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품에 안기고. 그렇죠. 난 전 이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해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적 정치인들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지 말든가. 네. 그냥 비판하시는 건데요. 비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을 또 너무 또 비판하면 또 그래서 제가 네. 애들 얘기하는 이런 식의 네. 정치행태는 좋지 않아요. 자신들의 예. 제3의 길을 내세우고 제3지대 중도 정치를 내세우고 그거를 자신의 그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아주 전락시키면서 집권당과 제1야당이 가장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당대표, 네. 도지사.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행태다라고 제가 구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 여야 관계를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집니다. 계속해서 사이다 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지, 또 어떤 권한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다 큐의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당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법 제17조는 5곳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두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18조는 광역시도당의 당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당만이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대표는 전국 정당의 당대표인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부터 주요 당직의 인사권, 당 예산 편성,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당대표는 정당의 대표적 얼굴이자 주요 회의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당대표에게는 공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회사의 인사권자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입니다. 공천권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당의 공천 여부가 사실상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만큼 당대표라는 지위가 주는 권력이 막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천권이 개파 간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18대에서 20대 총선에서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가 벌인 공천 파동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계파가 당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 계파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공천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정당 당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가며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집단 지도체제이냐 단일 지도체제이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집단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는 말 그대로 집단이 지도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최고위원들과의 합의가 없으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대표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 있겠지만 대표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일 지도체제의 당대표는 단일의 대표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을 결정할 때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합의가 아니라 협의만 하면 됩니다. 다소 독단적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경선의 룰도 다릅니다.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후보 중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득표 순으로 최고위원이 되는데요.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이 따로 치러집니다. 양 제도 모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민주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무엇인가 치열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을 이끌어갈 수장이 누가 되느냐는 전국의 향방이 달린 만큼 당원이 아니라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좋은 인재가 뽑혀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가동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협의체는 여야 중진들이 합의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김 의장은 여야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국회 중진협의회에 국무위원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하며 돕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4선 이상 의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참여시키고 필요시 국무위원도 참석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중진협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필요한 국무위원들과 대책도 협의해보고 거기서 원고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내대표단에게 이제 원고하면 여야 중진협의체가 향후 여야정 합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이제 국회의장단과 대통령께서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뭐 어떤 일종의 뭐 의례적인 이런 우호적 멘트의 차원이고 이제 깊이 생각하셔서 뭐 이게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요. 일종의 그냥 이런 뭐 뒤에서 이렇게 마쿠에서 역할 좀 하자 뭐 이런 거고 사실 양당에는 각 당의 지도부라든가 원내 지도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권은 선출된 그 지도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의총이라는 또 공식적인 그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또 잘못하면 마치 상원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중진들께서 어떤 마크에서 정치가 좀 더 정치답게 하는데 역할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을 어떤 공식적인 개정 절차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자칫 이것은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정치 지형에선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게 양당의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그 대표성을 가진 지도부가 있는데 이게 뭐 원로협의체와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고 더 발전해서 여야정 협의체로 간다 이러면 이거는 뭐 기존의 정당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그 국민이 의아해한 건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공정을 얘기하니 그 공정한 사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도 그 가장 핵심적인 기대, 공정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국회의 신뢰도가 공공 영역 중에 거의 가장 낮은 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신뢰가 낮은 국회에 5선 이상이면 과연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줄까? 그러니까 그 0선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5선 이상의 중진협의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두 의원님들 모두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해주셨는데. 의견에도 불구하고 네.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 물론 네. 이제 선출직이니까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은 역시 선출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맨날 싸우고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여야 중진들이 따로 얘기를 나눠볼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좋죠. 당내 권력 갈등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지만 워낙 이 구조로 뭐가 안 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시험 공부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그건 다시 원상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야 중진협의체 제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뭔가 완충 기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충. 네. 뭐 여야 대표가 무지하게 싸울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 완충 기대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제3지대 정당이 없다면 그 여야 중진도 5선쯤 되면 그래도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한편
근데 국회 전반에 몫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 교수님 어떠세요? 세 분 다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론과 실제는 뭐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을 지금 장악하는 개는 친명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 대표의 위상이 추락하고 그리고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생리상 이것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뭐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이것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독일에 이제 연방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모델로 해서 하지만 거기랑 우리랑은 좀 차이가 다르다. 문화라든가 정치적 역사와 전통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가 그런 어떤 리더십 스타일과 하향성이나 상향성이나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이론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 뭐 일하는 국회 김진표 의장님이 일하는 국회를 뭐 의장으로서 이제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만 모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있지만 예. 그러나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우려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으십니다. 네. 다 내서 이런 우려도 좀 잘 새겨서 좀 멋지게 좀 가동되는 실효성 있게 좀 가동되는 방안도 좀 보고 싶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기마다 알박기 인사라든지 또 사퇴 압력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야가 모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다. 의원님,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플러스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개입된 것부터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 아예 실무 단위까지 국장급까지 같이 들어가서 2만 명이 이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늘공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공 일부가 결합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양쪽 논의에 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텐데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로남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딱 요 요건으로 구속돼서 재판받고 지금 형을 살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전임 정부의 임기를 다 보장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한쪽은 사법 처리라고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는 그냥 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내보낼 거야.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확립되더라도 저는 이번 정권 아닌 다음 정권, 그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게 사실은 검찰총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 말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움직이셨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영역이 방송 영역입니다. 방송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방송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임기를 보장해줘야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집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영역은 임기를 둔 이유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영역만큼은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섬세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하고 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자꾸 혼합을 하면서 갈수록 권력한테 유리하게 양쪽을 짜집게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죠. 그래서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또 다른 기관들 엄격하게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신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무직 또 권력 기관들은 쭉 같이 이렇게 쭉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미국처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까지 보면 이제 사실은 독립성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임기를 보장을 하면서 유럽처럼 야당의 인사들도 함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약간은 과도기적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 해법이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개정을 하되 이것을 정무적으로 대통령 임기와 함께 꼭 가야 되는 기관들을 합의를 하고 네. 그 기관들을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하는 정무직이 뭐냐라는 것을 좀 열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임기를 보장할 부분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만약에 이것을 효력을 발휘하자 이러면 또 여야 간에 싸울 겁니다. 누가 더 유리한가를 보고. 근데 그래서 이것은 소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합의가 되려면 아마 장례적으로 이 법을 하고 나서 그냥 다음 대통령의 임기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유예기간을 두자하는 의견을 아마 그래야 보내신 거군요.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그것은 아직 지금까지 잘 모르니까 그 지금 불확실성의 속에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교수님,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요, 네. 뭐 비슷한 추진 것 같습니다.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감사 이런 거 좀 할 수 없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글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에서 임명한 여러 가지 권익위 원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표적 감사에서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기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불신의 정치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어떤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농공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편을 다 기관장에 꽂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것이 정치 후진국 행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에서 유능한 인재를 내가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모든 것을 쥐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기관에 반하거나 아니면 야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논조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표적감사라고 소위 말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보복이 이것을 보복이라고 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쇄신의 방향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이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대면 되기 때문에 네. 감사원법 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식으로 이것을 탄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고 그리고 미세하게 권력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줄여서 사회 전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원주의에 맞는 그런 권력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지 법을 바꾸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른 법을 또 만들고 그런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좀 제기해 주셨고요. 지금 교수님. 감사원 행태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감사원이 4대 강사국을 감사를 여러 번 바뀌고 그랬어요. 의원이 바뀌었는데 감사원이야말로 헌법기관이고 또 어느 기구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감사원입니다.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자꾸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관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이번에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오신 분이 이런 전반적인 이른바 표적감사, 코드감사를 주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나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볼 때 감사원법 개정은 나름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시간에 보면 지금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 또 여야 중진 협의체 논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 많은 우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기대보다도. 그래서 그런 좀 묵직한 과제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또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민생 안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